이런 거는 좀 도산 쪽으로 가야 확실히 이 부분에서는 이점이 있다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과연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느냐, 혹은 이 회사를 어느 정도 뭐 매수 의향자를 찾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축적된 경험에 의한 판단,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도산을 전문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용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최대한 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이제 조언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과의 전쟁. 채무 탈출 넘버원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기업 회생 그리고 파산을 전문으로 하시다 보니까 어려운 기업들을 사고 싶어요.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기업 회생 그리고 파산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M&A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현재 직면한 그 유동성 악화 문제 혹은 채무 상환의 유예 문제, 이런 부분들만 해결이 될 수 있다면 기업이 가지는 본연의 가치는 충분히 뭐 시장에서 높게 평가될 여지가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부동산 쪽으로도 연계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공장 부지라든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라든지 커다란 상가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현금 유동성 악화 때문인 경우도 있고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이제 월세가 원하는 만큼 거쳐지지 않아가지고 악화된 경우도 있거든요. 일종의 뭐 청산형 회생 계획 또는 M&A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회생 절차와 관련해서 M&A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인가를 기준으로 인가 전 M&A 그리고 인가 후 M&A가 있습니다. 인가라는 것은 그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받기 전에는 인가 전 M&A, 동의를 받고 이제 법원에서 땅땅땅 이제 이 회생 계획안대로 변제하라라고 하고 나서 하는 M&A를 인가 후 M&A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회생 절차 개시 전에 M&A 같은 경우를 좀 예상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따로 있을까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전부터 그 회사의 어느 정도의 영업 가치를 판단을 하고 이 회사를 인수하고 싶어하는 매수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회생 절차를 거치면서 이제 M&A를 진행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M&A를 위한 서로 간의 협의는 충분히 성숙된 상태로 회생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생 절차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M&A를 체결했을 때 그 책임은 어느 쪽이 좀 비중이 크게 따르는 거예요? M&A를 체결했을 때 책임이라기보다는 그 심판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회생 절차 전에 진행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회사가 어렵고 내가 이제 받을 돈이 불확실한 상태 속에서는 그 신뢰관계가 형성되기가 어려워요. 그런 불필요한 오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미 어느 정도 M&A가 성숙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을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후에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회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감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법적 절차를 하지 않은 M&A를 하는 경우에는 서로 양수도 계약서를 쓰면서 또 거기서도 또 엄청난 법률 분쟁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회생 계획안에 그게 충분히 반영이 됨으로써 어느 정도 공신력을 가지고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거기에 이해관계자들 이런 사이에서 분란, 분쟁 이런 게 일거에 정리되는 또 그런 효과가 있긴 합니다. 이 기업 회생 인가 전보다 후가 조금 더 안전할 수도 있겠네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인가 후 M&A가 매수인이나 매도인에게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인가 전 M&A가 쉽지 않다라고 보는 첫 번째 이유는 그 매수인입니다. 적절한 매수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경쟁 회사가 좀 더 이제 이 업계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회사를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매수인이 또 원하는 인수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 조달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구상하는 방법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변호사님이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법원과 이해관계인들 간의 의견 조율은 제가 하지만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협상은 매각 주관사에서 직접적인 조율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표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매수자의 관점에서 좋은 쪽인 방향으로 변호를 해주시는 건가요? 단순하게 M&A라고 했을 때 내가 팔고 이쪽에서 사고 뭐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전 과정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법원에 보고를 하고 법원에 설득을 하고 법원과 계속 의견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이제 신청 대리인
제가 주로 하게 되죠. 그럼 재무도 어느 정도 파악도 해주시고 그러시나요? 그렇죠. 재무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그걸 전반적인 업계 현황도 물론 알고 있어야 되고 이 회사의 상태가 과연 어느 정도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네. 또 약간 불공정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독소 조항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주로 검토하고 법원에 알리고 허가를 받고 보고를 하고. 변호사님께 이 M&A와 관련해서 사항을 맡기면 굉장히 잘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알아가야 되는 큰 틀에서의 절차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인가 전 M&A와 인가 후 M&A를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인가 후 M&A라는 건 사실상 대부분 회생 절차가 종료되고 행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 경우 M&A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사실상 우위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회생 계획이 인가가 됐기 때문에 이대로 영업을 계속을 해도 되고 혹은 괜찮은 매수인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뭐 새롭게 이제 찾아서 발굴을 해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법에 정해진 요건은 없습니다. 인가 전 M&A 같은 경우에는 법에 어느 정도 정해진 절차가 있어요. 채무자 회사 측에서 M&A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신청서를 넣게 되고 네네. 그러면 이 M&A 절차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매각 주관사라는 걸 선정을 하게 되고 우선 이제 이 회사를 사고 싶다라고 네. 하는 사람을 여러 탐색을 하게 되고 또 혹은 저기 이제 매도인 측과 이해하게 되어 있는 매수자가 있으면 그 매수자와의 협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게 됩니다. 네. 다 완료가 되고 나면 보통은 법원에서 일정 부분의 이제 계약금을 받고 그 이후에 서로 간에 실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서로 간에 조건이 조율이 되면 이제 회생계획안에 반영을 해서 이제 채권자들에게도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인가가 되게 됩니다. 와, 채권자들의 동의도 다 받아야 돼요? 그렇죠.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기 전에 미리 또 조율을 해요. 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좀 인가 전 M&A가 일어날 것이고 네. 채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채권을 보전을 받을 수 있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더 유리합니다. 이런 또 설득 작업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또 M&A 절차에서 투자자, 즉 인수자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어떤 게 있나요? 이제 회생 절차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어떤 회사를 인수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 회생 절차 내에서는 조사위원이라고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서 이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실사를 하거든요. 근데 서로 사인 간의 거래를 하게 되면 그거를 서로 믿기가 어려워요. 속이기에 조금은 용이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높게 가치를 받고자 할 것이고 그쵸. 매수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네. 낮은 금액으로 구입을 하려고 할 네네. 테니까 믿기가 어려운데 이 회생 절차 내에서는 조사위원회 조사 보고서라는 게 나와요. 그 조사 보고서에는 이 회사의 뭐 계속 기업 가치라든지 청산 가치라든지 우발 채무라든지 아니면 임직원의 그런 뭐 배임, 횡령, 뭐 도덕적 해이 이런 것까지 싹 다 조사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조사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우발 채무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조사 보고서에 이제 그 우발 채무가 기재가 되어 있고 이 M&A가 잘 성사돼 가지고 회생 계획안이 이제 반영이 되고 나면 우발 채무에 대한 걱정은 다 사라집니다. 사실 회생 계획안이 인가가 되고 나면 고의로 누락하지 않는 이상 신고되지 않은 채권들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소멸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인가 전에는 공정한 심판관 속에서 법적 안정성을 가지고 네네. 접근할 수가 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인가 전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가 후가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판단이죠. 그 어떤 매수인의 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네네. 있어서는 결국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게 어떤 그러니까요. 것인지에 대해서 니즈를 들어보고 절차가 어떤 게 나은지 내가 지금 이 회사에 들어가서 인가 전 그 M&A를 아니고 인가 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가능성 판단 이런 것들도 같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반 회계법인에서는 이런 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런 거는 좀 도산 쪽으로 가야 확실히 이 부분에서는 이점이 있다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과연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느냐 혹은 이 회사를 어느 정도 뭐 매수 의향자를 찾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축적된 경험에 의한 판단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도산을 전문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용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최대한 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이제 조언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대표님께서 우리 변호사님을 찾아갈 때 기업 회생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찾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는 M&A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 경우에는 이렇게 안 하고 왔을 때 변호사님께서 오히려 M&A를 택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역으로 제안을 하실 경우도 있을까요? 이제 M&A 자체를 아예 고려하지 않는 분들과
고려하고 오시는 분들의 비율을 굳이 이야기하면 한 절반 5대5 정도 같아요. 그래요? 네. 오. 큰 기업일수록 M&A에 대한 어느 정도 고려와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반대로 기업이 뭐 작지만 탄탄한 기업 혹은 스타트업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M&A보다는 주로 일반적인 회생,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가장 큰 변호사님의 경쟁력은 매수인, 매도인이 풀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 같은데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스탠다드 법무법인 이은성 변호사님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도산에 대한 뭐 전문성이라든지 뭐 경험이라든지 집중적으로 하는 법무법인이 잘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냥 일반적인 회계 지식을 가지고 있는 회계법인이 대부분 매각 주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네. 이 도산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 법무부인도 마찬가지지만 뭐 그 자문하는 회계사, 세무사 뭐 이런 각종 이제 그런 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네.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걸 네. 보고 판단을 하고 조언을 하는 역할이거든요. 사실 결국 키는 저는 변호사 내지는 법무법인이 잡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도산 쪽에 전문으로 하고 있는 로펌이 없기 때문에 회계 법인을 네. 통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M&A와 관련해서 법무법인 스탠다드 이은성 변호사를 찾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사례를 다루셨는지는 추후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